상상이 되시나요? 39도 고열에 시달리는 아내가 남편의 강요로 그의 내연녀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이 광경은 호화로운 빌라 단지 안 이웃과 가정부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엇이 이 빌라 전체를 뒤흔들었을까요? 왜 정상에 있던 배신자는 가장 비참한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디테일은 배신당한 여성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지는 비수와 같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속임수를 당한 적이 있다면 모두가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결말을 목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저녁 내내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호화로운 빌라의 두꺼운 유리창을 두드렸다. 값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은 따스함 대신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땅히 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그곳은 이제 금으로 도금된 감옥처럼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박서연은 2층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슴 속에서부터 불길이 치솟는 듯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손에 쥔 작은 체온계에서 짧은 삐소리가 울렸고 39.2도라는 붉은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옷이 축축했고 머리카락은 엉겨붙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난 몇 년간 버텨온 습관처럼 무언가를 인내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가죽 구두 소리가 차갑게 나무 바닥을 울렸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 김준혁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몸에 꼭 맞는 검은 셔츠, 그에게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는 서연이 결코 다가설 수 없는 낯선 느낌을 풍겼다. 일어나 거기서 꾀병 부리면서 누워있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심장을 베는 칼날처럼 메말랐다. 서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에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열이 나요. 조금만 쉬게 해줄 수 없을까요?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억지로 방 밖으로 나가게 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맨발이 싸늘한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악몽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거실로 내려오자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다른 한 여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준혁의 내연녀 최윤아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새빨간 입술이 경멸적인 미소를 머금고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붙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드러난 어깨는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 옆에는 은색 하이힐이 놓여 있었는데 뾰족한 굽에는 아직 진흙 자국이 묻어 있었다. 방금 비에 젖은 정원을 지나오느라 윤아 씨 구두가 더러워졌어. 당신이 좀 닦아줘. 준혁이 마치 하녀에게 시키듯 명령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공간 한가운데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39도의 고열로 숨이 가빴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최윤아를 쳐다보았고 제3자의 의기양양한 눈빛과 마주쳤다. 준혁 씨, 그냥 둬요. 아프다잖아요. 윤아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저 위선 아래 감춰진 비아냥거림일 뿐이었다. 괜찮아. 이 집의 아내라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무릎 꿇어. 닦아. 준혁이 싸늘한 눈빛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서연은 가늘게 떨었다. 그 순간 과거에 달콤했던 모든 기억이 밀려왔다. 가로수 아래서 그가 청혼하던 날,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던 날, 그 맹세들은 이제 잔인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사람을 잘못 믿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느끼게 했다.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돌바닥에 닿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바닥의 냉기가 살갗으로 스며들어 몸 안에 열기와 뒤섞이며
몸을 떨게 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앙상한 손이 테이블 위에 하얀 천을 집었다. 서연은 몸을 숙였다. 구두를 닦는 느리고 떨리는 손길에 천 위로 진흙이 번져나갔고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과 뒤섞였다. 한 번 닦을 때마다 자존심에 상처가 났고 가빠지는 숨결 하나하나는 심장을 찢는 칼날 같았다. 저것 봐요. 닦는 솜씨가 나쁘지 않네요. 최윤아가 나지막이 웃으며 마치 전리품을 자랑하듯 준혁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 귀가 먹먹해져 온 세상에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가슴 속에서 부서지는 심장 소리만 남은 것 같았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에 반짝이는 크리스털 빛은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들로 변했. 그녀가 10년간 사랑해온 남자가 팔짱을 낀 채 그의 내연녀를 위해 무릎 꿇고 구두를 닦는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많이 아프지, 박서연? 깊은 곳에서부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네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무감각만이 남아있었다. 시간이 그 빌라 안에서 멈춘 듯했다. 바깥의 빗소리는 여전히 끈질겼고 천이 구두 가죽에 마찰하는 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렸으며 그녀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뛰쳐나올 듯 세차게 뛰었다. 1분, 2분, 그리고 10분이 지났다. 서연은 자신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남편의 내연녀 발치에 무릎 꿇은 여인은 더 이상 과거의 박서연이 아니었다. 기력이 다하고 자존심이 짓밟힌 인형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한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고인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꿋꿋함이 서려 있었고 절망의 끝에서 막 피어난 불꽃처럼 조용한 빗줄기가 번뜩였다. 39도의 고열은 몸을 태울 수 있었지만 의지까지 태울 수는 없었다. 오늘 밤의 치욕을 가슴 깊이 새겨 언젠가 100배로 갚아주리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박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다. 바깥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화려한 빌라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흙먼지로 거무죽죽해진 천을 든 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리는 몸,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때문에 가슴이 욱신거렸다. 김준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쾌감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사랑은 없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최윤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눈은 반짝였지만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 공간은 역한 향수 냄새, 거짓과 잔인한 희극의 냄새로 가득했다. 갑자기 큰 문이 벌컥 열리며 경첩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바람을 타고 빗방울이 안으로 들이치며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몰고 왔다. 문지방에 한 인형이 서 있었다. 마치 어둠이 갈라져 전투의 신을 드러낸 듯 크고 우뚝 솟은 모습이었. 축축한 기운이 서린 짙은 녹색 군복, 크리스털 불빛 아래 반짝이는 견장,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러나 엄숙하고 위험 있는 눈빛에 공간이 정지한 듯했다. 그는 박서연의 아버지, 한때 사단 전체를 지휘했으며 치열한 전쟁터를 누볐던 장군이었다. 평생 명예와 규율, 그리고 공정함만을 알고 살아온 남자였다. 김준혁은 얼어붙었다. 의기양양하던 미소가 입가에서 사라졌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아버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애써 태연한 척했다.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타일 바닥을 올리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전장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무겁고 급박했다.
그의 눈이 주위를 훑었다. 열 때문에 떨며 무릎 꿇고 있는 딸을 보았고 그녀 손에 들린 번쩍이는 구두를 보았고 치욕 속에서도 고통을 억누르려 애쓰는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결코 맛보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잔혹하여 굳은 살 박인 그의 손마저 떨리게 했다. 서연아. 그의 낮고 쉬어 잠긴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어려 흐릿한 시야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달려가고 싶었다. 어릴 적처럼 그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약하고 팔다리에 힘이 풀려 그저 목 메인 소리로 아빠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타오르는 열기보다 더 뜨거웠다. 김준혁이 황급히 다가서며 어색하게 웃으려 했었다. 아버님, 서연이가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희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다. 늙은 장군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를 꿰뚫었다. 그 눈빛에는 한 점의 동정심도 없이 경멸과 들끓는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 굳건한 품에 안기자 서연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치욕이 아버지의 품에 기대자 풀려나는 듯했다. 이렇게 열이 높은데 저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목소리는 메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준혁과 최윤아를 향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윤아는 오만한 기색을 잃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극명한 대조가 드러났다. 한쪽은 폭풍 앞에 소나무처럼 등을 꼿꼿이 세운 위엄 있는 군복 차림의 아버지, 다른 한쪽은 현장에서 잡힌 도둑처럼 떨고 있는 비겁한 남편. 서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가슴 속에 온갖 감정이 차올랐다.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제때 와주신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길 잃은 아이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것처럼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가만히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그는 몸을 돌려 김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자네를 믿었네. 내 딸이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자네에게 맡겼지. 이게 자네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인가? 김준혁은 혀가 굳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칼날 같은 그의 눈빛에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연은 옆에서 떨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문득 따스함이 피어올랐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던 오랜 나날 끝에 마침내 누군가가 보아주었고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나서주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쏟아지며 이 빌라를 덮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씻어내는 듯했다. 노란 불빛 아래 군복을 입은 아버지가 작고 연약한 딸 옆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위엄과 비겁, 정의와 배신, 사랑과 거짓이라는 완벽한 대조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길게 이어진 침묵 속에서 모두가 깨달았다. 오늘 밤은 이전의 어떤 밤과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품에서 서연은 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몇 년 전의 기억이 문득 밀려왔다.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아름다웠던 과거, 반짝이던 모든 순간, 달콤했던 모든 장면이 이제는 심장에 깊이 박힌 파편이 되어버렸다. 그 시절 서연은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이었다. 미래에 대한 찬란한 꿈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대기업에 채용되어 탄탄한 경력의 길이 열려 있었다. 호숫가 카페에 앉아있던 어느 오후 그녀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김준혁을 만났다. 그때의 준혁은 지금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이였고 눈은 야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종종 옆 테이블에 앉아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고 가끔 고개를 들어 망설이면서도 매혹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과 똑같이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준혁이 갑자기 그녀에게 우산을 건넸다. 그는 흠뻑 젖은 채 비를 맞으며 그녀의 어깨 한쪽이라도 젖지 않게 막아주었다. 그 순간 서연의 소녀 같은 심장이 뛰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끝없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늘진 가로수길을 함께 걷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손을 잡았다. 그가 청혼하던 날 서연은 행복에 겨워 울었다. 준혁은 말했다.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절대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그녀의 믿음이 되었고 모든 직업적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 끈이 되었다. 서연은 꿈에 그리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랑스러워했던 석사학위도 접어둔 채 준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작은 집을 가꾸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남편의 한 걸음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준혁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항상 문 앞에서 기다렸고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고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찬 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밤 그는 늦게 돌아와 지친 모습으로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옆에 앉아 그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당신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행복했었다. 아주 행복했었다. 서연은 준혁이 그녀를 가족에게 소개하던 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의 아버지, 엄격한 장군은 그 젊은이를 의심과 기대를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서연 씨가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잔인한 농담이 되어버렸. 기억은 다시 이 빌라에서의 첫날들로 그녀를 데려갔다. 막 완공되었을 때 서연은 직접 커튼 하나, 가구 세트 하나, 방구석에 놓을 화병 하나까지 골랐다. 그녀는 이곳이 웃음소리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발소리로 가득 찰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준혁이 온전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점점 집안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고 그가 손님 접대에 바빠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늘어갔다. 밤늦도록 그녀는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고 눈빛은 회피했다. 서연은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냥 일이 바쁜 걸 거야. 하지만 여성의 직감은 이성보다 예민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자신이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절 그녀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한 남자에게 걸었다. 야망을 접고 젊음을 바쳐 불완전한 가정을 얻었다. 사랑할 때는 그 과거가 참 아름다웠다. 하지만 사랑이 썩어 문드러졌을 때 모든 달콤한 기억은 심장을 한 조각씩 베어내는 칼날이 되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회상의 흐름에 잠긴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 곁에서 순진하게 웃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다시 보았다. 빗속에서 울려 퍼지던 당신을 울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들었다. 꿈을 접고 야망을 묻어버린 채 순종적인 나날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신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깨진 거울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보금자리 대신 금으로 도금된 지옥을 얻었고 지켜주는 품 대신 배신의 칼날을 받았. 후에
자책, 비통함이 심장에서 뒤섞였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깨달음의 불꽃이었다. 서연은 가만히 눈을 감고 기억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 과거가 영원히 자기 삶의 일부가 될 것이지만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연약했던 행복이 단지 환상이었음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녀는 자신을 되찾을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끝없이 내렸다. 마치 그녀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온 세월처럼. 하지만 박서연의 심장 속에서 그 과거의 빗방울들은 마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아마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 여자가 아닐 것이다. 비 온 뒤 빌라는 조용했지만 박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쳤다. 엄격한 군복 차림의 아버지 모습, 내연녀 앞에서 무릎 꿇었던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치 느린 필름처럼 그녀는 최근의 나날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애써 무시했던 사소한 디테일들이 이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조각들이 되었다. 김준혁은 더 이상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그녀를 안아주던 옛날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변해갔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에 빠지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집에 와서 아내와 소박한 저녁 한 끼를 먹고 나서야 다시 일하러 갔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준혁은 고객과의 식사, 파트너와의 만남을 핑계 대기 시작했다. 차갑게 식은 저녁 식사. 서연은 밤늦도록 기다리다 조용히 상을 치웠다. 그가 돌아온 어떤 밤에는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녀가 물었지만 준혁은 짜증내며 쏘아붙였다. 의심 좀 그만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그 짧고 차가운 말에 심장이 옥죄어 왔다. 하지만 사랑했기에 그녀는 믿었고 의심을 마음속으로 삼키며 침묵했다. 그리고 다른 디테일들이 이어졌다. 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리기 시작했다. 문자가 오면 그는 깜짝 놀라 화면을 가렸다. 한밤중에 은밀한 통화. 그는 발코니로 나가 작게 속삭였지만 눈은 평소 아내를 대할 때의 피곤한 모습과는 달리 활기차게 빛났다. 서연은 우연히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던 일을 기억했다. 보석, 옷, 호텔에 지출된 거액의 금액들. 그는 생일날 꽃다발 외에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무심한 숫자들은 그가 다른 여자를 위해 쓴 사치의 증거였다. 어느 아침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하얀 셔츠 깃에서 옅은 붉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작은 자국이었지만 무심코 스친 칼날처럼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졌다.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지만 준혁에게 셔츠를 건네면서도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이 셔츠에 뭐가 묻었네요. 준혁은 힐끗 보더니 옅게 비웃었다. 여직원이 부딪힌 것뿐이야. 당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네.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믿기로 선택했다. 알아채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주할 용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10년간 사랑한 남자,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가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최윤아가 나타났다. 처음 준혁은 그녀를 젊고 똑똑하며 눈웃음이 예쁘고 목소리가 달콤한 새로운 비서라고 소개했다. 서연은 한때 그 말을 믿었고 심지어 친절하게 차를 대접하며 남편에게 직원에게 잘해주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남편과 비서 사이의 거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준혁이 유나를 보는 눈빛은 그녀가 웃을 때마다 밝아졌다. 의자를 골라주고 물을 따라주는 등 유나의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것이었다. 어느 파티에서 서연은 그들 둘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상사와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 서로에게 매혹되어 주변 세상을 잊어버린 연인들의 눈빛이었다. 날이 갈수록 준혁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급한 업무를 핑계로 유나를 빌라에 데려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거실에서 다정하게 웃고 떠드는 오후였고,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나 가슴은 찢어지는데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있던 어느 저녁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한다.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준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언급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예전에 부부들만이 알던 음식이었다. 사소한 습관, 은밀한 추억이 이제 제3자에게 공유된 것이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은 점차 이기적이고 야망에 차 있으며 아름다움에 매혹된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빈손이었을 때 곁을 지켜준 서연의 나날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조용한 희생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보는 모든 것은 바깥의 화려함, 새로운 욕망, 젊은 여자로부터의 달콤한 속삭임뿐이었다. 이제 그의 눈에 서연은 낡은 그림자, 빌라 안에 장식품에 불과했다. 반면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 유나는 그가 붙잡고 싶은 빛이었다. 서연은 관계를 되돌리려 했었다. 그녀는 정성껏 저녁을 차리고 집안을 따뜻하게 꾸미며 그가 알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뿐이었다. 나 바빠, 귀찮게 하지 마. 그 차가운 한마디가 모든 희망을 죽였다. 그리고 비 오던 그날 밤, 그가 39도 고열에 시달리는 그녀에게 유나의 구두를 닦으라고 강요했을 때 그것은 마지막 증거였다. 더 이상 메울 틈도 자신을 속일 이유도 없었다. 남편의 진짜 얼굴은 이제 사랑이라는 가면 없이 명백히 드러났다. 아버지가 떠난 후 서연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이 비쳤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곁에 있는 남자가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임을 똑똑히 보았다. 고통이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것은 동시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약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랑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자존심은 그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짜 얼굴이 드러난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몇 방울만이 똑똑 떨어졌다. 마치 규칙적인 박자처럼 옛장은 닫혔고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그날 아침 햇살이 호화로운 빌라 단지에 쏟아져 내리며 반짝이는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빛은 찬란했지만 박서연의 마음속에는 짙은 안개만이 자욱했다. 간밤의 열기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준혁은 집에 손님이 왔다는 이유로 그녀를 끌어냈다. 손님은 사실 최유나뿐이었다. 그 여자는 몸에 꼭 맞는 강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채 도발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거실에 보란듯이 앉아 있었고 준혁은 태연하게 소개했다. 이쪽은 유나 씨, 내 가장 가까운 비서야. 이제부터 자주 드나들 테니 당신도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강한 충격을 받은 듯 심장이 내려앉았다. 집안의 가정부들, 한때 그녀를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제 구석에 숨어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난처한 눈빛을 보냈다. 대문 밖에서는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철제 문틈으로 엿보며 수군거렸다. 그 순간 서연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것, 자존심과 명예가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준혁은 유나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전에는 본 적 없는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고는 서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거기 서서 뭐해? 어서 손님께 물이라도 따라드려.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리꽂혔다. 서연은 목구멍으로 울음을 삼키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자 뜨거운 물 몇 방울이 손등에 떨어져 타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최윤아는 옅게 웃으며 찻잔을 들어 올리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서연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구두도 닦고 차도 따르고 못하는 게 없으시네. 남자들이 이런 현모양처를 두면 걱정할 게 없겠어요. 달콤하지만 뼛속까지 비꼬는 말이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는 조롱의 협주곡처럼 그녀를 비웃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퍼졌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윤아 앞에 찻잔을 놓았다. 준혁은 멈추지 않았. 그는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점점 더 신랄한 어조로 말했다. 봤지, 윤아 씨. 이렇게 순종적인 아내가 있으니 내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 집안일은 전부 저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서연은 문득 그녀를 괴롭혔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까지 버렸어. 그랬다. 이 남자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모든 과거와 희생을 내던져 버렸다. 최윤아는 입을 가리고 웃는 척하며 준혁을 향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두 분 행복에 끼어든 것 같잖아요. 준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끼어들 행복이 어디 있어. 아직 행복이라고 부를 만한 게 남아 있었다면 어젯밤에 당신도 봤을 텐데. 그 말은 망치처럼 서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섰다. 가정부들은 고개를 숙였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한 아내의 명예가 남편의 입으로 직접 부정당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터져나온 목소리는 목이 메어 찢어질 듯했다. 결국 당신이 내게 줬던 모든 사랑은 다 가짜였군요. 공간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준혁은 동요 없이 옅게 비웃었다. 그렇게 말해도 좋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해.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발이 카펫 가장자리에 닿았다.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가정부들 앞에서, 이웃들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안주인도 존중받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지워지고 짓밟힌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 순간 일련의 치명적인 대사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모든 문장이 칼끝처럼 깊이 새겨졌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던 날, 당신은 등을 돌렸어. 내 모든 마음을 주고 칼날을 돌려받았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야. 모든 문장이 이미 산산조각 난 심장에 또 다른 상처를 냈다. 밖에서는 차가 지나가고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을 똑똑히 느꼈다. 그리고 그녀를 이 치욕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이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짜릿짠 미소였다. 생기 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사랑만으로는 한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어. 준혁은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 말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 두 손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오늘 겪은 이 굴욕을 흉터처럼 마음에 새길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흉터. 하지만 바로 그 상처에서 새로운 힘이 싹트고 있었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에서 작은 빛이 번뜩였다. 더 이상 순종하는 여인의 연약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했음을 알고 쓴맛을 충분히 보았으며 조용히 탈바꿈을 준비하는 심장의 빛이었다. 밖은 모든 상처를 드러내려는 듯
햇살이 지나치게 눈부셨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서연은 속삭였다. 오늘의 굴욕은 내일 내가 일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웃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아침 이후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았.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정원으로 쏟아지는 따가운 햇살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몸은 여전히 열 때문에 약했지만 가장 아픈 곳은 마음이었다. 밤이 되어 빌라가 어둠에 잠겼을 때 서연은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영원히 울 것이라 생각했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무서운 침묵이 그녀를 감쌌다. 그 정적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대로 무너지면 남편과 그의 정부의 발밑에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겪은 굴욕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결코 씻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침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는 밤은 없었다. 캐묻고 나서 차가운 대답을 돌려받는 일도 없었다. 베개를 적시는 조용한 눈물도 더 이상 없었. 대신 서연은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준혁의 모든 움직임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가 언제 집을 나가는지, 어떻게 돌아오는지, 언제 전화벨이 울리는지, 서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청구서와 서류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귀중한 단서가 되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했다. 한 번은 거실을 청소하다가 서연은 테이블 위에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사업 계약서가 있었고 숫자는 맞지 않았으며 서명은 불분명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옷 주머니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준혁이 무시했던 일상의 모든 디테일이 그녀의 손에 무기가 되었. 화면에 남겨진 채 잊힌 급한 문자 메시지, 반쯤 찢어진 호텔 영수증, 부엌에 앉아있던 최윤아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녀는 모든 것을 눈에 담고 기억에 새겼다. 저녁이 되어 집이 조용해지면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았다. 노란 불빛이 깡마른 얼굴과 퀭한 눈을 비췄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믿었지만 당신은 배신을 택했어. 그 말은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기 암시가 되었다. 반복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연은 생활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부엌 주위를 맴돌며 빌라 안의 그림자처럼 자신을 여겼. 이제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법과 경영, 예전에 중단했던 것들을 공부했다. 준혁이 밖에서 쾌락에 빠져 있는 매일 밤, 그녀는 늦게까지 깨어 배운 것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인내하는 여자가 아니었. 침묵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날카롭게 단련했. 집안의 가정부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 나이 든 가정부장은 사모님이 요즘은 예전보다 덜 우시는데 눈빛이 이상해요. 슬프면서도 빛나요라고 작게 말했다. 그랬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눈 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끄럽거나 즉시 빛나지 않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은밀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준혁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눈에 서연은 여전히 고개 숙일 준비가 된 연약한 아내일 뿐이었다. 바로 그 경멸이 그를 허술하게 만들었고 서연은 그 모든 허점을 포착했다. 한 번은 준혁이 술에 취해 돌아오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 서연이 주워들자 화면이 밝아졌고 최윤아에게 보낸 달콤한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다. 분노하는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본 후 기억 속에 저장했다. 그녀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으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서연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말을 떠올렸다. 전장에서 약한 자는 짓밟힌다. 살고 싶으면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전에는 듣고 잊어버렸던 그 말이 이제는 지침이 되었다.
고통은 서연을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바로 그 벼랑에서 그녀는 힘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준혁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도 않았. 대신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관찰하고 기억하고 계획하는 길. 빌라는 여전히 화려하고 번쩍였고 준혁은 여전히 젊은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으며 최윤아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벽들 사이에서 한때 무시당했던 여인 박서연은 조용히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불꽃은 즉시 타오르지 않았다. 제 아래 숨겨진 숯불처럼 은밀하고 끈질겼지만 한번 타오르면 그녀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찬 기운을 몰고 왔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냉기가 머물지 않았다. 대신 결심의 열기,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일상의 사소한 디테일들 속에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조용한 빌라 안. 준혁과 최윤아가 밖에서 파티를 즐기느라 바쁜 동안 서연은 조용히 서재를 정리했다. 그 방은 원래 준혁의 성역이었고 그녀가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경멸이 오히려 출입증이 되었다. 준혁의 눈에 서연은 그가 숨겨둔 비밀에 접근할 만큼 똑똑하지 못한 그저 연약한 아내일 뿐이었다. 방문이 열리자 자단나무 향과 옅은 담배 냄새가 섞여 풍겼다. 책상은 서류로 어지러웠지만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서연의 귀에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하나씩 넘겼다. 눈은 숫자와 서명을 쫓았다. 불분명한 계약서, 투명하지 않은 재무제표, 익숙하지만 급하게 서명한 듯 흘려쓴 필체. 모든 것이 점차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갔다. 준혁은 깨끗하지 않은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예전에 그녀는 경력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돌아왔다. 법조계에서 일하던 시절 법률 문서를 손에 들고 모든 허점을 파헤치던 느낌을 기억했다. 그녀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옛길로 밀어넣고 있었다. 이번에는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다. 가장 아래쪽 서랍에서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 씁쓸함과 결의가 섞인 미소였다. 서연은 재빨리 USB를 낡은 일기장 속에 숨겼다. 준혁이 한 번도 펼쳐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책이었. 그날 밤부터 그녀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준혁이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는 척했지만 눈은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 이상할 정도의 경멸이었다. 준혁에게 서연은 결코 그것을 알아낼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10년 동안 그의 곁에서 잠들었던 아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유나의 생일, 모든 선물과 영수증에 연결된 그 숫자가 비밀번호가 되었다. 화면이 열리자 서연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비밀 계획이 명확히 드러났다. 해외 계좌로 이체된 돈, 다른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들. 그녀는 모든 화면을 찍어 보조 휴대폰에 저장하고 서랍 깊숙이 숨겼다. 증거 하나를 저장할 때마다 덫의 벽돌 하나를 쌓는 기분이었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확실한 덫. 어떤 순간에는 서연은 어둠 속에 앉아 정원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다. 당신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배신했어. 하지만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줄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상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는 차가운 관찰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침에 준혁이 식탁 위에 무심코 서류를 남겨두었을 때 서연은 힐끗 보기만 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계좌번호를 기록했다.
오후에 최윤아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스피커폰에서 달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고 기억했다. 그 흩어진 정보 조각들이 합쳐지자 출구 없는 미로의 지도가 되었다. 서연은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이 여전히 순종하고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도록 교묘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저녁을 차렸고 그의 핑계를 조용히 들었으며 그가 최윤아의 팔짱을 끼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연약한 척하는 모습이 준혁을 더욱 경멸하게 만들고 더욱 허술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준혁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집에서 당신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서연은 옅게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답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그냥 그림자예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타올랐. 그 그림자가 그의 거짓된 빛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서연은 준혁이 숨겨둔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배신적인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대결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길은 열렸고 덫은 닫히기 시작했다. 배신자가 발을 헛디디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빌라의 어둠 속 차가운 벽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무시당했던 여인 박서연은 조용히 그녀 인생 최대의 체스 게임을 두는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환히 빛나는 빌라 안, 최윤아는 하얀 가죽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날씬한 다리를 꼬고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 붉은 실크 원피스가 몸의 곡선을 감쌌고 웨이브진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느슨하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눈 속에는 숨기기 어려운 야망의 불꽃이 번뜩였다. 최윤아에게 인생은 체스판과 같았고 그녀는 자신이 최고의 수를 두고 있다고 믿었다. 작은 비서에서 그녀는 김준혁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수많은 여자들이 탐내는 자리를 차지했다. 성공하고 부유한 남자 곁에 웅장한 빌라를 배경으로 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최윤아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저 여자의 시대는 끝났다고 확신했다. 병들고 창백하며 고개 숙일 줄만 아는 약한 자가 어떻게 자신의 젊고 화려함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준혁은 최윤아를 아꼈다. 그것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었다. 값비싼 선물, 짧은 여행, 심지어 당신에게 걸맞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모든 것이 꿀처럼 그녀의 귀에 쏟아졌다. 윤아는 그 말을 믿었고 머지않아 자신이 박서연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최윤아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 그녀의 모든 무심한 행동과 말 한마디가 박서연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어느 오후 최윤아는 가방 속에 있던 호텔 영수증을 무심코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 서연은 지나가며 슬쩍 보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떠한 질문도 질투의 표현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주소, 시간, 숫자를 저장했. 어느 날 최윤아는 식탁에 앉아 친구들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미숙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자신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준혁에게 이야기했다. 준혁은 감탄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랐지만 귀는 모든 디테일을 듣고 있었다. 윤아의 말실수, 과장된 숫자들은 모두 증거가 되었다. 최윤아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뽐내는 방식이 오히려 그녀의 무지와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또 다른 날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기 위해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팔린 윤아는 우연히 준혁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기밀 문서까지 함께 찍었다. 서연은 조용히 지나가다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는 사진에서 눈을 멈췄다. 그녀는 그것을
체스 게임의 중요한 조각처럼 마음에 새겼다. 서연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자는 항상 스스로 허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고 승리의 도취에 빠진 유나는 스스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행복은 결국 당신의 유희였군. 하지만 그 유희의 대가는 당신과 그 여자가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유나의 환상은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집안에서 대놓고 서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가정부가 청소를 마치지 못하자 유나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서연 씨, 이런 빌라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 어떻게 안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달콤하지만 악독한 말이었다. 준혁은 아내를 편들기는커녕 미소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가정부들은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유나는 그 미소를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계산이었다. 서연은 이미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나가 점점 더 오만해지고 이 집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유나가 스스로를 승자라고 서연이 이 빌라에서 쫓겨날 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자신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맹목적인 자신감이 유나를 묶는 밧줄이었다. 어떤 밤에는 서연은 방에 홀로 앉아 사진 한 장 한 장, 문서 사본 하나하나를 넘겨보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져 완벽한 그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최유나가 승자가 아닌 단지 꼭두각시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줄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움직임이 다른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꼭두각시. 서연은 가만히 눈을 감고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속삭였던 치명적인 대사를 떠올렸다. 나는 내가 유일한 줄 알았는데 결국 여러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야. 이제 그녀는 바로 그 느낌을 최유나에게 선사하고 싶었다. 언젠가 그 제3자도 뼛속까지 시린 쓴맛을 보게 하기 위해. 짙은 어둠이 빌라를 뒤덮었다. 거실에서 최유나는 여전히 작은 여왕처럼 거만하게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반쯤 닫힌 문 뒤에서 서연은 조용히 얼음장처럼 차분한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 꼭두각시가 무대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으며 진짜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밤, 빌라는 침묵에 잠겼고 침실 등은 가느다란 실처럼이었고 연약한 노란빛을 내뿜었다. 서연은 창가에 홀로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먼 곳을 응시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부서진 심장들의 한숨 소리처럼 건조하고 쓸쓸한 소리를 냈다. 그 공간 속에서 서연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다.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심장과 이성 사이의 대화처럼 당신을 사랑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말이 목이 메는 소리처럼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10년의 사랑은 한때 빛이었고 기댈 곳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재만 남았. 서연은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첫날들을 기억했다. 그 약속은 그녀를 지탱했고 경력을 포기하고 한 남자에게 모든 미래를 걸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오늘 돌이켜보니 그 약속은 스쳐 지나가 사라져버린 옅은 연기 한 줄기였음을 쓰라리게 깨달았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까지 버렸어.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부엌에 앉아 그에게 뜨거운 밥을 차려주던 저녁들. 그가 실패했을 때 부드러움으로 그를 안아 위로해주던 날들. 비 오는 밤, 낡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가던 길. 모든 것이 한때는 행복이었지만 이제 바로 그 기억들이 심장을 깊이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자문했다. 어느 날 사람이 그것을 발밑에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서연의 눈은 뜨거워졌지만 더 이상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눈물은 말라버렸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울었고 배신을 위해 울었고 굴욕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심장에는 눈물이 설 자리가 없었다. 차가운 냉정만이 남았을 뿐. 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어. 독백이 판결처럼 마음속에서 쓰라리게 울렸다. 그렇다. 그녀는 경력, 젊음, 꿈을 희생했다. 그녀는 따뜻한 가정을 지키고 사랑을 키우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배신과 굴욕뿐이었다. 서연은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바짝 마른 입술. 하지만 그 시선 깊은 곳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보았다. 더 이상 사랑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여자가 아니라 허물을 벗고 있는 존재였다. 당신은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의 흉터야.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흉터. 하지만 흉터는 또한 생존의 증거이기도 해. 서연은 옅게 비웃었다. 사랑이 죄가 되었다면 그 죄는 그녀가 더 강하고 더 냉철하게 일어서는 발판이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무조건 믿었고 이유 없는 배신을 돌려받았어.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 그 다짐은 그녀의 심장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유리창을 흔들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바람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며 남은 모든 것을 쓸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사랑이 죄가 되었고 그 죄 속에서 자신이 다시 태어날 것임을 똑똑히 보았다. 더 이상 울고 기다리기만 하는 연약한 여자도 호화로운 빌라 안의 희미한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자존심을 지킬 줄 알고 폐허 속에서 일어설 줄 아는 여자.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손바닥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연약하게만 들렸던 목소리에는 억눌린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이 배신했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동이 틀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새벽빛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깡마르지만 단호한 얼굴을 비쳤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사랑은 죽었지만 새로운 박서연이 막 태어났다. 빌라는 매일 밤 여전히 화려하게 불을 밝혔지만 그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서연은 집안의 모든 작은 움직임을 관찰했고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왔음을 알았다. 어느 아침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다. 그는 서재문을 쾅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에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철이 들려있는 것을 재빨리 보았다. 그가 최윤아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였다. 서연은 준혁이 방에 두고 잊어버린 낡은 컴퓨터를 조용히 켰다.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USB가 마침내 꽂혔다.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거액의 숫자들,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 하지만 법조계에서 일했던 기억을 더듬어 서연은 이것들이 불법 계약서, 자금 세탁, 파트너 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진 불분명한 거래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김준혁이라는 이름 하나로 귀결되었다. 읽을수록 서연은 씁쓸한 진실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 준혁은 사랑해서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 집안의 사위라는 명분을 이용해 사업상의 신뢰를 쌓았다. 그는 장인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자랑하며 파트너들이 안심하고 큰 계약에 서명하고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명분 덕분에 그는 진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높이 올라갔다. 서연의 마음은 아프면서도 차가워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먼지 한 점 없는 칼처럼 올곧게 살아오셨다. 그런데 준혁은 바로 그 칼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서연은 모든 자료를 조심스럽게 저장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 그녀의 인생에 얽힌 매듭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다. 다시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편 최윤아는 여전히 환상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 번은 준혁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윤아는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 조각을 우연히 들었다. 김준혁 프로젝트에 뭔가 투명하지 않은 게 있어. 그 속삭임에 그녀는 뜨끔했다. 준혁에게 돌아서 묻자 그는 버럭 화를 냈다. 쓸데없는 뜬소문 듣지 마. 당신은 내 옆에서 예쁘게 있기만 하면 돼. 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에는 의심의 빛이 번뜩였다. 의심은 준혁이 최근 들어 비밀을 지키고 휴대폰에 보조 비밀번호를 추가하며 그녀가 함께 듣지 못하는 한밤중의 긴 통화가 잦아지면서 더욱 커졌다. 한 번은 윤아가 우연히 이상한 이메일이 뜨는 것을 보았다. 제목은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묻자 준혁은 화를 냈다. 당신이 뭔데 그걸 보려고 해. 자기 위치나 기억해. 그 말은 윤아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위치라니 그녀는 자신이 대체자가 될 것이라고, 이 빌라의 새로운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꿈꾸지 않았던가? 하지만 준혁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를 처음으로 오싹하게 만들었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침묵하며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눈빛 뒤에서 그녀는 교묘하게 진실을 하나씩 빛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윤아가 친한 친구에게 전화로 자신이 곧 합법적인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자랑할 때 서연은 바로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윤아가 너무 많이 자랑하고 준혁이 약속하지도 않은 야망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시기에 준혁의 책상 위에 이상한 서류 몇 장이 나타났다. 경제수사기관의 소환장이었다. 그는 서둘러 숨겼지만 서연은 준혁의 관자놀이를 따라 흐르는 땀 한 방울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이 배신자가 두려움의 맛을 보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린 첫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 준혁이 술기운에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침대 곁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년간의 사랑, 수년간의 희생, 이제는 텅 빈 형상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는 순간 떠나기를 선택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자신의 길을 계속 가도록 배웅해 줄게. 내가 없는 길을. 빌라의 다른 구석에서 최윤아는 뒤척였다. 눈은 혼란으로 흐릿했다. 그녀는 준혁이 정말로 자신을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체스말 중 하나에 불과한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유리창의 작은 균열과 같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퍼져나가 유리창 전체를 산산조각 낼 위협이 되었다. 서연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던져주기만 하면 되었다. 마치 바위 위에 물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리듯이. 그러면 언젠가 그 바위는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위선적인 가족 식사가 있던 어느 저녁, 서연은 마치 무심한 듯 가볍게 한마디 던졌다. 사람들이 그러던데 처가 명의를 빌려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준혁은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최윤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고 머릿속에는 즉시 수많은 의심이 떠올랐다. 식탁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평온한 눈 속에서 그녀는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모든 비밀이 드러났을 때 사랑뿐만 아니라
준혁과 유나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날 오후 김준혁의 빌라는 눈부시게 불을 밝혔다. 행복의 빛이 아니라 곧 벗겨질 진실을 비추는 가혹한 무대 조명이었다. 손님들, 이웃들, 몇몇 친한 사업 파트너들이 넓은 거실에 모여들었다. 모두들 준혁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작은 파티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어색한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그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심장은 똑똑히 박동했지만 얼굴은 파문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바닥에 닿는 긴 흰색 드레스는 단순하지만 기품이 있어 그녀의 모습을 유난히 돋보이게 했다. 더 이상 남편 뒤에 조용히 고개 숙인 아내가 아니었다. 서연은 등을 꼿꼿이 펴고 가볍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다. 준혁은 의자 중앙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거만한 미소를 띤 최윤아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을 때 순간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모든 사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느렸다. 마치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만을 위한 파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이야기를 목격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막으려 일어서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손을 들었다. 서류철 하나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서류들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다. 숫자, 도장, 계약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불분명한 자금, 군인 가족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들, 모든 것이 준혁이 아내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가족의 명예를 불법적인 거래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파트너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김준혁 씨, 우리까지 속였던 거군.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날조야. 박서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지 마. 서연은 역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의 흔적 없이 거울처럼 맑고 차가웠다.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당신은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은행 서류는 속일 수 없어요. 관공서의 도장은 속일 수 없죠. 당신이 부인하는 모든 것은 머지않아 법이 답해줄 겁니다. 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공황에 빠진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당신은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처리됐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이런 서류들이 있는 거예요? 유나의 말은 무심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군중이 술렁였고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준혁에게 쏟아졌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유나의 어깨를 꽉 잡고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다. 입 닥쳐. 네가 나설 차례가 아니야.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비명 지르게 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은 나도 이용하고 당신 아내도 이용하고 장인 명의까지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어떤 자리도 줄 생각이 없었잖아. 방 안의 공기가 터져버릴 듯했다. 가정부들은 하던 일을 멈췄고 이웃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으며 파트너들은 말을 잃었다. 진실의 조각들, 고발의 말들이 김준혁의 화려한 가면을 찢어발겼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마지막 화건처럼 느렸다. 나의 사랑, 나의 결혼은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당신이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군인인 제 아버지의 명예를 당신의 더러운 수법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과 계약서에 서명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까지 배신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족쇄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더 이상 허리를 굽혀 깨진 조각을 줍는 여자가 아니라 당당히 서서 진실의 빛이 비추도록 한 사람이었다.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수군거림, 경멸적인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밖에서는 강한 바람이 커튼을 휘날렸고 천둥 소리가 붕괴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조용히 돌아섰다. 등 뒤에는 가면을 벗은 과거, 제가 되어버린 사랑, 그리고 빛 앞에 드러난 진실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의 저주도 한 방울의 눈물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평온함이 바로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던 날 비가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차가운 계단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종말을 알리는 무겁고 슬픈 북소리 같았다. 법정 안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만큼 하얀 조명이 밝았고 더 이상 거짓이 설 자리는 없었다. 김준혁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한때 빳빳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퀭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마지막 숨결에 매달리는 떨리는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김준혁은 처가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금 세탁 및 불법 계약에 가담하였음. 모든 증거를 참작하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함. 의사봉이 3번 내리쳐졌다.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닫아버리는 쇠사슬 소리 같았다. 방청석에서 서연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용서의 이유를 찾는 모습도 없었다. 그녀는 준혁을 마치 자신의 인생과 아무 관련 없는 낯선 그림자처럼 바라보았다. 한때 그를 위해 떨리고 그 때문에 피 흘렸던 심장은 이제 고요함만이 남았다. 준혁이 돌아보았다. 눈빛은 애원했고 떨리는 입술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서연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 한때 사랑으로 이어졌던 끈은 오래전에 끊어졌고 재와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법정 뒤편에서 최윤아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화려한 옷을 걸치고 미모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거만한 여자였다. 하지만 오늘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자 준혁도 돈도 그녀 주위를 맴돌며 아첨하던 자들도 모두 사라졌다. 사건에 대한 뉴스는 신문 지면을 가득 메웠다. 연행되는 준혁의 사진, 넉나간 얼굴, 패배한 눈빛은 고급 빌라 단지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심이 아닌 경멸로 언급했다. 최윤아는 한때 협력했던 브랜드들, 그녀 주위를 맴돌던 남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 한때 안주인이 되기를 꿈꿨던 자는 이제 설 자리도 고개를 들 곳도 없었다. 거리의 속삭임, 저 애가 김준혁 내연녀였다더라. 결국 탐욕스러운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그 말들은 어떤 칼날보다 더 깊이 그녀를 베었다. 준혁이 호송차로 연행되던 날 비는 여전히 내렸다. 서연은 처마 밑에 서서 구부정한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웃을 만큼 통쾌하지도 울 만큼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닫히는 문처럼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배신했고 이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야. 바람이 젖은 흙냄새와 함께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실어 날랐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차가운 빗방울 몇 개가 피부에 닿게 했다. 그 느낌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과거의 마지막 먼지를 씻어내는 듯 맑았다. 최윤아가 밖으로 뛰쳐나와 준혁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굳게 닫힌 차문은 한 번도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번진 얼굴에 달라붙었다. 멀리서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다. 더 이상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등을 돌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준혁은 자유를 잃었고 유나는 명예까지 잃었다. 한때 오만하게 높은 곳에 섰던 두 사람은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돌아섰다. 그녀의 심장에는 더 이상 벌어진 상처가 없었다. 조용한 흉터들만이 남아 있었고 그 흉터는 그녀에게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빗물 고인 길을 따라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저 멀리 구름층 뒤로 희미한 새벽빛이 보이고 있었다. 내일 그녀는 다른 삶을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닌 고통과 자부심을 동시에 품은 자유롭고 강한 여자로서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며칠간의 폭우 끝에 첫 햇살이 빌라 단지에 쏟아져 내리며 반짝이는 유리창을 비췄다. 한때 김준혁의 자부심이었던 호화로운 빌라는 이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서연은 문지방에 서 있었다. 발치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은 그녀의 마음속 단호한 결정처럼 깔끔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비쳤다. 등은 꼿꼿했고 평온했다. 더 이상 떨림도 억눌린 분노도 없었다. 등 뒤에는 여전히 그 집이 있었다. 모든 벽, 모든 가구가 수년간의 행복과 쓰라림을 목격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때 가정이 있다고 믿었고 영원한 사랑을 희망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뒤에 남겨진 부서진 추억일 뿐이었다. 가정부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조용히 슬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이 나약함 속에서의 도망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의 떠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통쾌함도 더 이상의 고통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폭풍우 치는 길을 모두 지나 마침내 길 끝에서 빛을 본 사람의 미소였다. 그녀는 가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이른 아침 햇살이 깡마르지만 맑은 얼굴을 비추며 깊은 눈을 돋보이게 했다.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순종하는 여자의 모습이 없었다. 성숙한 영혼의 자부심과 강인함이 있었다. 서연은 긴 밤 동안의 독백을 문득 떠올렸다. 당신이 배신했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오늘 그녀는 그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느꼈다. 빌라 대문이 등 뒤에서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한 인생의 장을 마감하는 마침표와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시작점이기도 했다. 앞쪽의 길은 햇살로 가득했고 양옆의 가로수는 푸르렀으며 나무잎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송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확고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조각을 하나씩 더 버리는 듯했고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마음속에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눈빛으로 명예와 자존심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녀에게 일깨워 주셨다. 오늘 그녀는 자신이 그 시선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맑은 아침, 공기가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오며 평온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얼마만인지 마치 모든 짐, 모든 굴욕, 모든 원한이 비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저 멀리 번화한 도시가 손짓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맹목적인 사랑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서연은 나지막이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존심은 지켰어.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그녀는 알았다. 서연의 모습이 나무들 뒤로 서서히 사라졌을 때 뒤에 남은 빌라는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영혼을 담고 있지 않았. 그리고 서연은 눈 속에 새벽빛을 담고 고개를 높이 든 채 걸어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도 열렸다. 인생은 우리에게서 사랑, 믿음, 희망 등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여성이 단지 인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기회를 말입니다. 김준혁과 최윤아의 결말은 단지 배신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박서연이었다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놓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